안녕하세요, 레드캐슬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에이지 오브 스톰입니다. 에이지 오브 스톰은 드래곤플라이에서 개발하고 피망에서 퍼블리싱하는 TPS 기반 AOS인데요. 국내 명작 게임으로 기억되는 킹덤 언더 파이어의 세계관을 계승하고 있죠. 올해, 그러니까 2013년 2월에 2차 클베가 진행되었고, 그 클베를 기반으로 이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제 리뷰가 늘 그러하듯 우선 제작사부터 한번 보죠. 드래곤플라이는 카르마와 스페셜 포스로 대표되는 국내 FPS 게임 제작 명가입니다. 제법 이름도 있고 규모도 있는 제작사니까 제가 중소규모 제작사의 게임을 리뷰할 때 주는 약간의 어드밴테이지 같은 건 이번 리뷰에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클베이니까 봐주는 부분은 여전히 존재하겠네요. 클로즈 베타 테스트는 어디까지나 출시가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단점을 찾아서 고치는 과정의 일부죠. 이번 리뷰에서는 주로 스마이트와 같은 여타 TPS 게임과의 비교를 통해서 클로즈 베타 테스트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리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문제점은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이죠. 일단 게임 내부가 아닌 게임 외부 인터페이스는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로비 채팅창에서 게임 종료 버튼을 못 찾겠다고 막 도와달라고 하는 글이 올라올 정도로 개판이긴 한데 이거는 오픈 베타 이전에 당연히 고쳐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록 색약인 유저들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는 점도 좀 아쉽더라고요. 정록 색약의 경우에는 붉은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색약인데요. 이 색약 중에서 가장 흔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적을 붉은색, 아군을 녹색으로 만들면 구분을 못하게 돼버리는 유저분들이 상당수 존재하죠. 그래서 요즘 게임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나 노란색, 보라색을 주로 이용하는 겁니다. 게임 내부의 UI도 채팅창이나 영웅킬 메시지가 너무 거대해서 플레이를 심하게 방해하거나 트롤링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문제 같은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고쳐지겠죠. 체력이 낮아지면 플레이어의 귀를 테러하는 사운드가 막 계속 나오는데 이것도 적당히 체력이 낮아서 위험하다는 걸 한번 경고해주는 정도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컨트롤이 쉬워지도록 도와야 할 UI가 개판이라는 거죠. 제가 TPS 기반 AOS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언급하던 내용이 있는데 액션을 느끼기에는 좋지만 컨트롤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 AOG 오브 스톰의 UI는 그 문제를 더 가중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게임 내부의 이동은 전통적인 TPS 게임의 WASD 키를 이동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WASD 키에서 손을 떼는 순간 캐릭터의 행동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죠. 근데 소모성 아이템의 단축키를 5번, 6번에다 가져다 놨습니다. 6번 키를 누르면서 동시에 마우스 조작과 WASD 키를 통한 캐릭터의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더러운 일인지 알긴 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WASD 키를 이동키로 사용하는 TPS 게임들은 와우나 아이온처럼 엄청난 양의 기술을 가진 게 아닌 이상 키보드로 4, R, F, V 라인에서 필요한 키를 전부 가지도록 디자인됩니다. 한데 X키나 V키는 아무런 용도도 없는 상태에서 5번, 6번까지 손가락을 보내게 만들어놨어요. 소모성 아이템을 동시에 5개까지 사용하는 사이퍼즈조차도 사용 빈도가 낮고 가격이 비싼 소모템이 5번이고 사용 빈도가 높고 가격이 싼 소모템은 1, 2, 3, 4번입니다. 키 설정을 변경할 수 있기에 다행이지 만약 이것도 안 됐으면 개발자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TPS 기반 AOS를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하던 두 번째 내용이 캐릭터의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뷰처럼 전, 후, 좌, 우에 모든 시야를 가지는 게 아니라 정면을 보는 시야만 가지기 때문에 게임이 어려워진다는 점이었죠. 스마이트의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캐릭터의 시점 변경이 마우스를 따라서 자유자재로 이동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에이지 오브 스톰의 경우에는 시점이 변하는 속도 자체는 느립니다. 대신 쉬프트 키를 누르면 즉시 후방 시야를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저는 스마이트 쪽이 좀 더 낫다고 봅니다. 두 시스템이 각각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스마이트의 경우에는 여전히 후방 시야를 볼 수는 없죠. 문제는 에이지 오브 스톰이 더 배우기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스마이트의 경우에는 그냥 마우스를 쭉 돌려보는 것만으로도 거의 에이지 오브 스톰에 가진 후방 시야와 동일한 수준의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에이지 오브 스톰의 경우에는 후방과 측방으로 시점을 돌리는 것 자체가 불편하죠. 게다가 에이지 오브 스톰이 가진 가오 시스템 때문에 축후방의 시야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오 시스템은 R키를 누르면 1.5초간 마법 면역 상태가 되는 건데 쿨다운이 40초밖에 안 돼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한타나 갱킹 때마다 항상 사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걸 그냥 난발하는 게 아니라 적이 중요한 스킬을 사용하는 순간에
정확히 사용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카오스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겁니다. LOL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슈비르의 스펠 쉴드를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적이 기술을 사용하는 순간 마법 면역 상태가 돼서 기술을 무효화시켜야 제대로 가오를 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방이든 측방이든 적을 계속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컨트롤 때문에 시점의 중요성이 더 커진 거죠. 근데 시점 변경의 편리함 자체는 오히려 스마이트가 더 좋은 상황이니까 골치가 아픈 거죠. 게다가 스킬이나 기본 공격의 범위 표시도 엉망입니다. 직선형으로 투사체가 날아가서 첫 번째로 부딪히는 적에게 데미지와 이속 감소 효과를 주는 기술을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죠. 스마이트의 경우에는 발사체가 날아가는 궤적과 거리가 바로 표시됩니다. 근데 에이지 오브 스톰은 그런 게 전혀 안 돼요. 그 결과 정면에서 15m 떨어진 지점에 적 영웅이 있고 그보다 조금 가까운 10m 떨어진 지점에 몬스터가 있는데 이 몬스터가 정확한 정면은 아니고 약간 비스듬하게 서 있으면 지금 기술을 사용했을 때 몬스터가 맞을지 적 영웅이 맞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범위 표시 문제가 엉망이라서 사용이 어려운 기술들이 넘쳐납니다. 게다가 원거리 평타를 사용하는 캐릭터들은 평타 자체가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스마이트는 슈팅 게임이 사용하는 크로스에어가 아니라 화살표를 통해서 자신이 공격하는 궤도 자체를 보여줬죠. 덕분에 공격의 사거리와 궤도에 겹치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에이지 오브 스톰은 슈팅 게임과 거의 유사한 방식입니다. 물론 적이 공격 범위 내에 들어와 있으면 십자 표시가 살짝 빛을 내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거리 평타 공격은 발사체가 날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죠. 따라서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공격이 줄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애당초 적 위에 십자 표시를 겹쳐야 기본 공격 거리에 들어왔는지 아는데 예측 공격은 그걸 겹칠 이유가 없죠. 게다가 적과 나 사이에 있는 장애물에 기본 공격이 방해받는지 여부를 알 방법도 없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따위로 만든 걸까요? 잠수함 패치할 때 걸리지 말라고 그런 걸까요? 물론 에이지 오브 스톰은 여타 TPS 기반 AOS에서 없었던 타겟팅 기술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통해서 타겟을 지정하고 지정된 타겟에게 기술을 발사하는 거죠. 하지만 칭찬은 도저히 해드릴 수가 없겠네요. 타겟팅은 기본적으로 기술 사용에 시간을 추가시킵니다. LOL의 스마트키처럼 사용 즉시 기술이 발동될 수 있기는 하지만 TPS의 시점에서 그런 걸 하려면 목표를 제대로 딱 잡기가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타겟팅을 꼭 해줘야 되는데 제가 모나크 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병력이 뒤엉킨 상황에서 타겟팅은 쓰레기입니다. 적 라인 몬스터 10마리, 아군 라인 몬스터 10마리, 적 영웅 5명, 아군 영웅 5명 그 모든 영웅들의 기술이 전력으로 사용돼서 0.1초 단위로 생사가 갈리는 대난투 한가운데 들어가갖고 상대 가오를 발동시키기 전에 목표로 한 타겟을 잡아내는 거.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수준의 숙련도를 요구합니다. 빈약한 UI들이 결국 컨트롤로 인한 진입장벽이 돼버린 상황에서 타겟팅 시스템까지 컨트롤로 인한 진입장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컨트롤로 인한 진입장벽은 커지는데 이걸 낮추기 위한 튜토리얼이나 봇과의 대전 시스템 부분은 아주 빈약해요. 그리고 장담컨대 AOS 장르는 진입장벽과 이로 인한 유저수 부족된 문제에 심각할 정도로 취약한 게임입니다. 일반적으로 PVE 위주의 게임은 유저수가 조금 부족해도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진 않습니다. 개발되는 컨텐츠 자체를 대규모보다는 어느 정도 중소규모에 맞춰주면 보정이 되거든요. 근데 PVP 위주의 게임은 유저수가 부족하면 매치메이킹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많아야 그 사람들의 실력을 세분화된 단계로 나눠서 최대한 비슷한 사람끼리 싸우도록 만들죠. 사람이 부족하면 실력 격차가 크더라도 그냥 싸우도록 만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솔로 플레이 위주의 게임은 유저수가 부족해도 악영향이 얼마 없습니다. 애당초 혼자 놀라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AOS 같은 경우에는 팀플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르 중 하나거든요. 애당초 일단 10명이 모여야 시작되는 게임이에요. 와우 같은 게임이 25인 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팀플의 극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와우는 25명이 안 모이고도 할 만한 게 많이 있거든요. 진입장벽이 커져서 유저수가 감소하면 10명이 모이는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모인 10명의 실력도 들쑥날쑥해져서
게임 자체가 시작부터 실력의 밸런스가 무너진 게임이 되기 쉬워요. 그럼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대로 죽어서 멘탈 붕괴,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대로 아무리 내가 잘해도 아군이 개판이니까 멘탈 붕괴. 결국 게임 붕괴입니다. 일단 UI 문제는 이쯤에 두고 게임 메커니즘을 한번 보도록 하죠. 비록 짧은 테스트라서 제가 정확하게 게임을 분석해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에이지 오브 스톰이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 세 가지는 게임 내 아이템의 제한과 게임 외부의 아이템 착용,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라인과 정글입니다. 우선 게임 내 아이템의 제한을 설명드리죠. 일반적인 AOS 게임은 영웅이 6개의 아이템을 착용합니다. 이게 워크래프트 3 시절부터 전해지는 전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에이지 오브 스톰 역시 기본적으로 6개의 아이템을 착용합니다. 문제는 이 아이템이 보조 2개, 공격 2개, 방어 2개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애당초 저 구조 이외에는 아이템의 구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덕분에 공격적인 아이템을 4, 5개 플레이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방어적인 아이템을 4, 5개 구입해서 플레이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로써 제가 AOS 장르를 설명할 때 언급하는 게임 내의 아이템이나 스킬트리를 상황에 따라 변경시켜서 매판마다 유저의 선택에 따라 유기적으로 밸런스가 변화한다는 특징은 아예 사라집니다. 장점 하나 버린 거죠. 물론 그 대신에 유저들의 아이템이 평준화되면서 누구든 공템 2개, 방템 2개 끼고 다니게 됐고, 결과적으로 아이템 선택의 고민이 감소합니다. 다만 그 고민은 AOS 장르의 전술적인 선택에 연관된 고민이니까 전술의 폭도 감소한 셈이죠. 그리고 저 고정된 아이템의 제한에 더해져서 게임 외부의 아이템 착용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간단합니다. LOL의 룬이랑 같은 거예요.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영웅에 미리 장비를 착용시킵니다. 사실 게임 시작 이전에 장비 착용을 통한 영웅 능력치 강화는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예시는 LOL의 프로게이머죠. 같은 LOL의 프로게이머 원딜러인 스코어 선수와 프레이 선수는 똑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코어 선수는 자신의 방어적인 전술을 위한 특유의 세팅을 사용하고, 프레이 선수는 자신의 공격적인 전술을 위한 특유의 세팅을 사용합니다. 결국 게임 시작 이전의 장비 착용을 통한 커스터마이즈는 개개인의 전술적인 선택지를 넓혀주죠. 문제는 이겁니다. LOL의 룬은 운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입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수준이 아니죠. 같은 룬을 여러 캐릭터가 돌려 쓸 수 있게 돼 있으니까요. 한데 에이지 오브 스톰의 장비는 오직 한 영웅만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운에 따라 좋은 장비를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차이를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장비의 효과는 최대 레벨의 게임 내 착용 아이템이 끝난 수준으로 보면, 완전히 성장이 끝난 수준으로 보면 큰 차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게임 내 장비를 강제적으로 공격형 2개, 방어형 2개, 보조형 2개 이렇게 구입하도록 제한해둔 시스템 때문에 공격력을 극대화하거나 방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게임 시작 이전에 캐릭터에게 착용시킬 장비가 우수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 장비들의 진짜 위력이 나오는 건 레벨 1입니다. 게임 시작부터 영웅을 성장시켜서 점점 강해지는 AOS 장르의 게임 특성상 1레벨에 가지는 격차는 상대팀 영웅의 성장 그 자체를 틀어막아 버립니다. 그럼 눈 덮인 산을 굴러내려가는 눈덩이처럼 성장 과정에서 격차는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결국에는 압도적인 차이의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시작부터 입는 데미지가 퍼센트 단위로 감소되고 공격력도 10% 정도 위에 선 상황이면 실질적으로 웬만한 수준의 실력 격차는 그냥 역전해버립니다. 결국 같은 실력이면 5대5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 템빨이 안되면 실력도 의미 없는 상황이 나오기가 쉽죠. AOS 장르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정상급 유저들은 결국 컨트롤로 승부 보는 게 아니라 팀플레이로 승부를 본다는 말입니다. 개개인의 컨트롤 사이에는 격차는 아주 종이 한 장 수준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종이 한 장이 눈덩이를 굴려서 승패를 가르기도 합니다만, 에이지 오브 스톰의 경우 그런 종이장 따위 찢어버릴 수준의 템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런 아이템들을 얻기 위한 보상 시스템도 안 좋아요. 일반적으로 AOS 게임은 게임을 한 판 끝내고 나면 보상을 주죠. 에이지 오브 스톰의 경우 한 판 끝나면 카드를 주고 카드에서 나온 랜덤한 보상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AOS 게임들이랑
차이가 크진 않아요. 약간 랜덤 요소가 있다는 것뿐. 한데 부가적인 보상들이 라이트 유저한테 아주 안 좋은 형태입니다. 사이퍼즈 해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겁니다. 일정 수의 게임을 연달아서 하게 되면 매판마다 게이지를 채워줘서 게이지가 가득 타면 아이템을 하나 더 줍니다. LOL이나 스마이트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1승은 보상을 2배로 주는데요. 이거랑 정반대되는 시스템인 겁니다. 매일 1승의 경우 하루에 한두 판만 하는 유저들도 충분히 보상을 받죠. 이에 반해서 여러 판 하면 게이지를 채워서 추가 보상을 주는 경우에는 하드 유저일수록 큰 보상을 받습니다. 라이트 유저와 하드 유저의 아이템 격차를 크게 벌려버리는 구조예요. 이건 그래도 최소한 하드 유저에게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여지가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게임이 끝나고 결과창에 나오는 플레이어 킬 1위, 어시스트 1위, 건물 파괴 1위 이러한 스코어에 따라서 보상을 추가로 지급하는 문제입니다. AOS 게임에서 이런 보상은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도 팀을 서포트하거나 팀을 위해 탱커를 고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보상 자체가 달라지는데 누가 하고 싶어 합니까? 안 그래도 국내에서 이런 보조 영웅이나 탱커 영웅은 마이너에 속합니다. 자기가 강해져서 자기가 신나는 게임을 원하죠. 거기다 보상까지 차별하면 결과는 어찌 될 것 같습니까? 팀플보다는 이기주의가 판치는 게임이 되면 AOS는 제대로 굴러가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처구니 없는 라인과 정글을 설명해드리죠. 일반적으로 AOS 장르는 아군 진영과 적군 진영으로 나뉘어 병영에서 꾸준히 생성되는 아군 병사들을 이용해 적군의 건물을 파괴하려 합니다. 여기서 병사와 건물은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나뉘는데요. 우선 건물과 병사가 영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스타일입니다. 정확히는 AOS 게임보다 액션 게임에 가까운 사이퍼즈도 이와 유사하고요. 대표적인 작품은 카오스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게임을 디자인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영웅 간의 전투가 중요해집니다. 덕분에 액션이나 컨트롤이 잘 부각되죠. 반대로 건물과 병사가 영웅에 비해서 충분히 그 위력을 가진 스타일입니다. 이러한 방향의 끝을 보여준 게 EOTA였고요. 대표적인 작품은 LOL과 도타입니다. 이쪽은 컴퓨터가 보내주는 병력을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덕분에 전술적인 선택지의 중요성이 증가하죠. 쉽게 말해 LOL은 카오스에는 없던 라인 관리가 등장하는 겁니다. 영웅 간의 대전투를 승리하고도 막상 건물 파괴와 같은 이득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컴퓨터가 보내온 병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에이지 오브 스톰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컴퓨터가 라인으로 보내는 병력은 분명히 강력합니다. 이건 LOL이나 도타랑 유사하죠. 한데 건물에 스킬 데미지가 적용된다는 점과 건물을 파괴했을 때 이득이 너무 약하다는 점, 그리고 아군 컴퓨터 병력의 도움 없이 건물 파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은 오히려 카오스에 가깝습니다. 또한 카오스처럼 시간 종료 시스템을 사용해요. 일정 시간 이상 게임이 진행되면 그동안 파괴한 건물에 따라 점수로 게임을 종료해버립니다. 아마도 개발자들은 점수가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역전의 빌미를 남기려면 건물 파괴의 보상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오히려 게임을 지루하게 만듭니다. 생각해보세요. LOL의 이니비터는 파괴되면 아주 막강한 슈퍼미니언을 생성합니다. 도타2의 베럭스는 영구적으로 재생이 안 될 뿐더러 적 라인몹을 슈퍼미니언으로 만들어요. 심지어 에이지 오브 스톰과 같이 시간 제한과 점수를 통한 승패 결정 시스템을 가진 카오스에서도 베럭스의 파괴는 돈과 경험치를 일정 시간마다 계속 제공합니다. 그리고 도타와 마찬가지로 베럭스는 재생이 안 돼요. 스마이트는 어떤가요? 피닉스를 파괴하면 아군 라인몹의 공격력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라인몹 대여섯 마리가 영웅을 그냥 패죽여요. 근데 에이지 오브 스톰은 13분이 경과하면 게이트가 재생됨에도 불구하고 파괴 시의 이득은 공성병기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 뿐입니다. 공성병기. 2002년부터 AOS 게임에서 사용되어 온 물건인데 에이지 오브 스톰은 자신들의 차별화 컨텐츠라고 주장하는 물건이죠. 공성병기는 쉽게 말해 적진으로 돌격하는 근접 공격형 타워입니다. 문제는 AI가 바보 멍청이라는 점과 고작 13분에 한 번 등장한다는 겁니다. 13분. 게이트 재생 시간과 동일해요. 게다가 이 공성병기는 멍청합니다. 의도 자체는 이해합니다. 공성병기를 이용해서 적의 건물을 파괴할 수 있으니까 이 공성병기를 두고 서로 싸우라는 거죠. 동시에 3마리가 모든 라인에서 나오니까 전략적으로 잘 고민해보라는 점도 있고요.
근데 너무 멍청한 AI로 인해서 공성병기를 두고 싸우는 게 아니라 공성병기끼리 싸우는 동안 뒤에서 열심히 원거리 지원만 하면 양측의 공성병기가 함께 부서져 버립니다. 그렇다고 공성병기를 지킬 수도 없어요. 공성병기가 인접한 적에게 광역 데미지를 주기 때문이죠. 그럼 공성병기 뒤에서 한참 떨어져서 지원하는 쪽이 결국 훨씬 유리합니다. 공성병기 근처에 가면 상대팀의 모든 궁극기에다가 적 공성병기의 광역 공격까지 전부 몸으로 받아내야 하니까요. 막상 이 광역 데미지를 제외하면 LOL에 슈퍼미니언 2마리 정도를 합체시킨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서 위협도 거의 안 돼요. 자, 여기까지 공성병기의 멍청함을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라인과 정글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를 말씀해드리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라인몹이 굉장히 강력한 덕분에 웬만한 캐릭터들은 라인전에서 적 라인 몬스터를 자신의 공격으로 죽여서 골드를 획득하는 행위가 어렵습니다. 스마이트의 경우에는 라인 몬스터가 강하긴 하지만 모든 캐릭터들이 이런 골드 획득에 도움이 되는 광역형 기술을 가지고 있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죠. 에이지 오브 스톰은 문제를 아예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TPS 방식은 탑뷰 방식보다 막타치고 이런 게 어렵습니다. 적을 딱 타겟으로 지정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일정 범위를 공격하니까요. 게다가 몹이 아주 강력하다는 문제까지 겹치면 아주 높은, 정말 우주적으로 뛰어난 컨트롤이 아닌 이상 적의 라인 몬스터를 전부 자신이 죽이는 기대치보다 훨씬 낮은 골드 획득량이 나옵니다. 이에 반해서 정글 몬스터의 경우에는 어차피 무조건 자신이 죽여야 합니다. 게다가 정글 몬스터들은 경험치도 높게 설정되어 있고요. 덕분에 정글 몬스터 사냥이 뛰어난 캐릭터들의 성장 속도가 압도적입니다. 라인에 혼자 서면 라인 몹을 전부 독식해서 정글 몬스터를 사냥하는 캐릭터의 성장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건 클로즈 베타니까 영웅 밸런스가 안 맞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문제는 아예 게임의 근본적인 밸런스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자, 정글 몬스터 사냥 특화 영웅이 성장이 우세한 지금의 상황에서 전체적인 밸런스 조절을 위해서 정글 몬스터 사냥의 이득을 감소시키면 이후에 이 게임을 1000시간 이상 플레이하면서 아주 숙련된 유저의 경우 라인에서 충분히 막타를 먹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고수들의 게임에서 정글 몬스터 사냥 특화 캐릭터는 쓰레기 취급을 받기가 쉽죠. 그럼 정글 몬스터 사냥의 이득을 이대로 유지시킨다면 중수 내지는 초보자 단계에서의 유저, 그런 유저들의 게임은 전부 다 정글 몬스터 사냥 특화 캐릭이 아주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릴 겁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컨트롤의 난이도를 감소시키는 대신 기본적인 성능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밸런스를 잡아갑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LOL의 오리아나 같은 케이스죠. 그런데 에이지 오브 스톰이 존재하는 문제는 게임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캐릭터 한두 개의 변화로는 고칠 방법이 없어요. 리뷰를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해드렸지만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건 게임이 가진 정체성을 찾는 거라고 봅니다. 사이퍼즈와 같이 AOS를 가미한 액션 게임으로서 자기 존재를 확정 지을지, 아니면 스마이트와 같이 정통 AOS의 길을 갈지, 방향을 확실하게 잡지를 못하면 양쪽 게임이 가진 단점을 전부 가진 채로 지리멸렬하게 그냥 사라져버릴 위험이 너무 크니까요.